내 세상이 무너질 만큼 크나큰 배신을 당해 힘든 일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을 겪으며 세상엔 정말로 인과응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사람이 잘못을 하면 대가가 따른다는 걸 꼭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전 저와 남편은 남편의 회사 지인의 소개로 만났어요. 저는 그때 남편의 회사 근처에서 식당 일을 하시던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있었죠. 대기업에 다니던 남편은 그렇게 눈에 띄는 외모는 아니었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성실하고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화를 해보니 여유 있고 유머러스한 모습까지 잘 갖춰 망설임 없이 결혼을 결심했어요. 결혼 후 남편은 제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늘 다정다감하게 잘 대해주었죠. 이후 첫째 딸을 출산하면서 저는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남편도 어깨가 무거워졌는지 회사 생활을 더욱 열심히 했죠.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정말 성실했고 가족들을 아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이 사랑스럽고 귀여운 딸과 늘 든든한 내 편인 남편이 있으니 저는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 뱃속에 새 생명이 들어왔어요. 혼자 노는 성희가 안쓰러워 꼭 둘째를 갖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잘 되지 않던 터라 둘째의 소식은 더없이 반갑고 행복했습니다. 우리 성희 이제 동생이 생기겠네. 동생 생기면 뭐 해주고 싶어? 엄만 우리 셋이서 놀이터 가서 그네도 타고 모래놀이도 하면 좋겠다. 여보, 성희 동생은 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님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전 딸이어서 셋이서 인형놀이도 해보고 싶어요. 딸이든 아들이든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좋지 뭐. 한 명 더 키우다가 한 명 더 낳아도 되고. 당신도 참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셋째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셋이면 더 좋잖아. 집안이 아주 북적북적해지겠어. 성희야, 아빠가 너 동생 많이 만들어줄게. 둘째가 생기자 남편은 더없이 좋아했고 저도 딸의 동생이 생긴다는 사실에 왠지 모르게 든든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배가 너무 아프고 이유 없이 하혈을 해서 병원에 갔더니 그만 뱃속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더군요. 저는 너무 큰 충격에 빠졌어요.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한동안 딸아이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출산할 땐 몸만 힘들었는데 유산을 하니 몸도 마음도 다 힘들더라고요. 이유도 모르는 딸은 제게 다가와서 놀아달라고 울면서 떼를 썼지만 제게 나이와 놀아주거나 말을 할 기운조차 나지 않았어요. 보다 못한 친정엄마가 오셔서 대신 아이를 봐주셨죠. 친정엄만 식당 일 때문에 많이 바쁘셨지만 가게 일을 아버지에게 다 맡겨두시고 짐을 싸들고 오신 거예요. 친정엄마는 미역국을 푹 삶으시고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이며 반찬들을 해서 주셨지만 저는 잘 넘기지 못했어요. 늘 머릿속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자책하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는 걸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며칠 동안 굶었던 것 같아요. 남편 역시 너무 힘들고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게 힘든 내색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려고 애썼어요. 조금이라도 더 일찍 들어와서 성희랑도 놀아주고 저랑 말동무도 해주려고 노력했죠. 여보, 우리 성희 동생이 잠깐 우리에게 왔던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자. 분명 아기 천사가 되어서 천국에서 행복하게 지낼 거야. 우린 성희랑 잘 지내다가 우리도 천국에 가서 그때 못 다 해준 것들 다 해주면서 더 잘해주자. 당신 잘못한 거 없어. 우리가 지금 만날 인연이 아니고 나중에 만날 인연이라서 그런 거야. 이렇게 뜻하지 않은 큰 시련을 겪어도 남편은 이번에도 절 많이 위로해주고 감싸주었답니다. 이후 저는 둘째를 갖고 싶어서 계속 도전했고 결국 딸아이가 초등학교 졸업을 하는 동안 둘째는 생기지 않았지만 속상해하는 제게 남편은 우리 셋이서 잘 살면 된다고 위로해 주었고
저도 마음을 비우고 셋이서 알콩달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죠. 이후 딸아이가 중학생이 될 무렵쯤 저희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던 식당을 정리하며 저는 작은 족발집을 하나 차렸어요. 족발집은 낮에 하는 장사가 아니라 저녁에 하는 장사이기 때문에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쯤이면 저의 일상은 더 바빠졌죠. 그래서 학교 다녀온 아이를 그전처럼 잘 챙겨주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늘 그게 미안했어요. 성희야, 너 공부도 해야 되는데 엄마 도와주러 나오지 말어. 엄마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할게. 아니에요, 엄마. 엄마 도와주러 나오는 것 때문에 공부 시간 빼앗기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공부도 못하는 것도 그렇지만 엄마 하는 일이 힘든 일인데 우리 딸이 엄마 도와주다가 힘들까 봐 그렇지. 엄만 예전에 학교 다녀오면 엄마가 간식도 만들어주고 우리 딸 학교 생활도 듣고 대화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못하니 미안해서 그래. 엄마 그럼요. 내가 뭐 어린애인가? 엄마가 누굴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건데 그리고 하나도 안 힘들어요. 난 오히려 엄마가 이렇게 바쁘게 일해서 몸 상할까 봐 걱정이 많이 돼요. 아이, 엄만 괜찮아. 엄만 엄마가 잘 챙겨주지도 못하는데 알아서 공부도 상위권으로 유지해주고 이렇게 예쁜 마음씨로 엄마 원망은커녕 엄마 걱정을 해주니까 미안하고 고마워. 저는 딸아이가 정말 기특했어요. 그때는 딸만 생각하면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은요. 남편 역시 쉬는 날엔 제 일을 거들어 주었답니다. 남편처럼 성실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평일엔 회사 일 때문에 늦게 들어와 피곤할 텐데도 주말에 또 그렇게 족발집에 나와 일을 거들어주는 남편에게도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10년쯤 이 일을 하다 보니 자리를 잡아서 동네에서 꽤 유명한 족발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기까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힘을 내며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세월이 흘러 저희는 60대가 되었고 딸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며 공무원이 되어 이제 어엿한 직장에서 자리를 잡아 결혼할 나이가 되었답니다. 남편 역시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며 은퇴를 앞두게 되었죠. 모든 부부가 세월에 그렇듯 무뎌지고 둥그러지며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남편에게 크고 작은 실망도 하고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에게도 많은 의지를 하며 고마운 마음으로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느 순간부터 회사 동료들과 함께 골프를 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사회생활이라나 뭐라나 처음엔 남편도 회사 생활 때문에 골프를 쳐야 한다는 게 부담스럽고 싫다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골프 모임이 재미있었던 건지 점점 골프에 빠져들어 가정은 점점 소홀하게 되더라고요. 주말엔 늘 골프를 치러 나가곤 했어요. 저는 주말에 남편이 일도 도와주지 않고 그렇게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남편이 원망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골프가 그렇게 재밌어? 아무리 모임이라도 그렇지 너무 주말마다 나가는 거 아니야? 이 사람아, 나이 들면 다 함께 골프를 치러 가면서 비즈니스도 해야 하는 거 몰라? 다들 잘만 치는데 당신만 왜 뭐라고 해? 당신 이런 건 이해해줘야 내가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야. 저도 남편이 사회생활이라고 하니 족발집 일을 도와주지 않는 남편이 원망스럽긴 해도 더 심하게 그때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점점 밖에 있는 날이 많아지기 일쑤였고 어느 순간부터 옷이며 액세서리며 점점 치장하는 게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갑자기 눈썹 문신을 하고 짱구 문신이 돼서 온 적도 있었답니다. 여보, 눈썹 문신했어? 그 나이에 무슨 문신이야. 누구한테 잘 보일 사람이라도 있는 거야? 잘 보이긴 누구한테 잘 보여. 사람은 인상이 중요한 거야. 요즘 내 친구들 눈썹 안 한 사람 없는 거 몰라?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가꿀 줄 알아야 무시를 안 받는 거야. 그러니 당신도 좀 가꾸고 살아. 늙어 빠져갖고 주름도 많고 힘이 잡티 주렁주렁해선 누가 보면 포도 열린 줄 알겠다. 에이, 뭐야? 당신 말 다 했어?
뭐 누군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줄 알아? 한 푼이라도 아껴서 성이 시집갈 때 보태려고 그런 거 아니야. 제발 좀 절약 좀 하고 살아. 알겠어? 그렇게 전 단단히 남편에게 알아듣도록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지 백화점의 옷은 팍팍 긁고 다니고 비싼 골프채에 골프복에 난리 부르스를 치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내 말이 우스워? 왜 이렇게 제멋대로 행동하는 건데? 이 여편 내가 정말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 내가 뭐 죽을 죄를 졌어? 내가 골프 치러 나가면서 집에 빚을 졌어? 그냥 버는 돈으로 말년에 취미생활 겸 운동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사회생활도 좀 하겠다는데 웬 방해야? 여보, 방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도 직장 생활하면 월급을 줘야지. 아무리 우리가 크게 들어가는 돈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월급을 물쓰듯이 하면 어떻게 해요? 제발 정신 좀 차려. 내가 평생을 가족을 위해 벌어다 바쳤는데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고작 말년에 취미생활 하겠다고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까워? 이 여편 내가 곱게 늙을 것이지. 이젠 아주 말년에 의부증까지 생겼나 보네. 뭐 의부증? 진짜 가지가지하네요. 혹시 당신 정말 여자라도 생겼어? 뭐 여자? 고작 나오는 생각이 여자야? 남편 하나 이해해주지 못하는 마누라고 무슨 대화를 하겠어. 됐어. 듣기 싫으니까 좋은 말로 할 때 그만해. 그만하긴 뭘 그만해요. 적당히 안 하면 나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허구한 날 술 처먹고 늦게 들어오고 한 달에 카드값이 수백이 나오고 당신 같으면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 경고하는데 정도껏 해. 알았어? 결국 언성이 높아졌고 남편과 골프 모임에 적당히 나가겠다는 합의를 보고서야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은퇴를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가게 일을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이를 먹고 혼자서 장사를 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집에서 쉬면서도 가게 일을 도와주러 나오지 않았어요. 이 때문에 저와 남편은 싸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와 남편의 다툼이 잦아질수록 남편은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몇 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던 딸이 결혼을 하겠다며 남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우리 사위 될 사람 왔어요? 어서 와요. 이리 들어와. 배고프지? 엄마, 아버지는요? 아버지? 아버지는 오늘 갑자기 바쁜 일이 생기셔서 못 오신대. 어서 들어와. 아버지 또 골프 모임에 갔어? 그렇지 뭐. 아버지 정말 너무하시네. 어떻게 사위 될 사람이 인사로 온다는데도 보러 오지도 않아? 그러게나 말이다. 네 아빤 당연히 네가 결혼한다고 생각하나 보지. 네가 이해해라. 그래도 오늘은 특별한 날인데 아버지 정말 너무하시네. 어머니, 정 괜찮습니다. 이 음식 정말 맛있네요. 그렇지? 많이 먹고 내 딸 잘 부탁하네, 정서방. 네, 어머님. 정서방이라고 하시니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그래? 난 그렇게 처음부터 정서방이 믿음직스럽고 좋더라. 대기업 생산직이 아무나 다닐 수 있는 일인가? 능력 있고 성실해야 다닐 수 있는 일이지. 우리 성의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아껴주고 보듬어주며 열심히 살길 바라는 마음뿐이야 난. 엄마, 걱정 마세요 어머니. 이제 제가 성의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정서방,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내 부탁이야. 살면서 언제까지 마음이 똑같을 수 있겠나? 서로 싸우기도 하고 미운 날도 있겠지만 그래도 서로를 끝까지 믿고 위해준다면 난 그것 말곤 바라는 게 없네. 마음이 조금 시들더라도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사랑해 줄 수 있지? 네, 어머니, 그럼요. 저 정말로 죽는 그 순간까지 성이 사랑하고 아껴줄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마음이 흔들릴 때면 오늘 한 약속 잊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할게요. 오빠, 나도 노력할게. 아이고, 고마워라. 고맙네. 저는 그렇게 딸이 데리고 온 사윗감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리고 잘해줘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지만 남편이 사위가 인사하러 오는 날조차 오지 않는 건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요. 딸의 결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딸은 차곡차곡 모아놓은 돈으로 혼수를 마련했고 저 역시 가게 일을 하면서 딸의 결혼 자금을 잘 모아놓았죠. 그런데 집값이 너무 올라 양가 도움 없인 괜찮은 아파트 한 채 마련하기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죠. 그동안 월급도 안 줬고 퇴직도 했으니 제게 줄 돈은 없어도 모아놓은 돈은 꽤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치사스러웠지만 그래도 자기 딸인데 모아놓은 돈은 좀 내놓겠거니 했습니다. 여보, 성이 결혼해야 되는데 성이 위해서 얼마나 모아놨어? 뭐? 내가 돈이 어디 있어? 성이도 돈 많을 거 아니야? 걔 그동안 돈 안 모아두고 뭐 했대? 아니, 그동안 돈 모은 건 혼수한데 그래도 요즘 아파트 값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 우리가 도와주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고 좋잖아.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데? 당신도 그동안 돈 많이 모아놨을 거 아니야. 가게 일도 바쁘다고 맨날 징징거렸으면서 그동안 돈 안 벌고 뭐 했어? 설마 남는 것도 없이 헛짓거리 한 거야? 암튼 난 성희한테 줄 돈 한 푼도 없어. 그동안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줬으면 됐지. 무슨 신혼집까지 바래? 하여튼 요즘 것들이란. 뭐? 아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딸 결혼하는데 많이 도와줄수록 좋은 거지. 아빠가 돼가지고 돈도 안 보태준다는 거야 지금? 요즘 똑똑한 여자애들은 혼자 다 해간다더라. 아무튼 난 돈 없으니까 당신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형편껏 보내. 내가 최근에 돈 가지고 당신한테 한 번 아쉬운 소리 한 적 있어? 그동안 치사하고 더러워서 당신 퇴직금 얼마인지도 물어보지도 않았어. 당신 퇴직금 그거 당신 건 줄 알아? 결혼 생활 수십 년 넘게 당신 뒷바라지하고 애기 키우며 가정 일궈온 내 돈이기도 해. 나한테도 권리가 있다고. 그런데도 당신 정작 나한테 말 한마디 없었지? 그래도 나한텐 안 줘도 딸한텐 줘야지. 뭐 죽을 때 들고 들어갈 거야? 성희가 알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 아빠라는 사람이 정말 각자 벌어서 각자 쓰는 건데 왜 이렇게 마귀알몸처럼 잔소리야? 무슨 퇴직금까지 욕심을 내냐고. 욕심이 지나친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그렇게 많다고 무슨 뒷바라지를 잘했다고 큰 소리야? 어차피 돈은 각자 관리하기로 했잖아. 짜증나 죽겠네 정말. 당신 진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정말 늙어서 노망이라도 들었어? 나중에 성희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런 말을 해?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뭐 노망? 이 여편 내가 왜 이래? 그래 노망. 진짜 말년에 노망이 들어가지고 처자식도 버리고 골프에 빠져서 사는 당신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 알기나 해? 뭐? 추하다고?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다 못했다 왜? 그동안 내가 몇 년 동안 지켜봤더니 아주 가관이네요. 그래도 난 딸한테는 안 그럴 줄 알았지. 이렇게 인면수심으로 딸도 모른 척 할 줄은 몰랐네. 그 어머니 그 아들이라고 했더니만 당신 어머니 아버님 모습이랑 당신이랑 다를 게 뭐야. 그렇게 남편 노릇도 안 하고 아빠 노릇도 안 할 거면 차라리 이 집에서 나가. 뭐라고? 참 기가 막혀서 원. 남편은 잠시 한 대 얻어맞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당분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이들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딸아이 결혼할 때 단 한 푼도 보태주지 않았죠. 착한 딸은 엄마 괜찮다고 말했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손에 얼마를 쥐어주면서 우리 딸 행복하라고 응원을 해주었어요. 딸도 내심 지 아빠한테 서운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씩씩하게 이겨낸 그런 딸이었어요. 저는 딸의 결혼식을 잘 마치고 이제는 남편에게 아예 미련이 없어졌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이렇게 가정을 외면하는 남편과 왜 이혼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예쁜 딸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곱게 시집 보내고 싶은 마음에
굳이 긁어부스러 만들지 않고 딸 시집만 잘 가라고 애써 참으며 살아왔던 거죠. 또 한편으론 조금 무서웠던 것 같기도 해요. 진실을 알게 됐을 때 그래도 남편이 잘 해주고 서로 의지하며 지냈던 몇십 년의 시간이 모두 허공으로 날아갈 것만 같았거든요. 내가 생각보다 더 많이 상처받을까 봐 애써 외면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구청에서 이상한 세금 고지서가 날라오는 게 아니겠어요? 뭐지 하고 열어봤더니 저는 그 고지서를 보고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자동차 세금 고지서였어요. 근데 웃긴 건 남편이 타고 다니는 차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생전 처음 본 차 번호였고 딱 봐도 국산차가 아닌 외제차로 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남편은 저 몰래 비싼 외제차를 샀던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우리 집 앞에서 그 외제차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점점 의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의 뒤를 밟기 시작하게 되었죠. 그동안 외면했던 남편의 사생활이 너무나 궁금해졌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실행했습니다. 먼저 평점이 좋은 흥신소 의뢰에 남편의 사생활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남편 휴대폰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그날도 술이 떡이 돼서 들어와서는 양말도 벗지 않고 그대로 뻗어버리더군요. 그래서 전 곧바로 계획을 실행하게 되었죠. 다행히 남편은 잠금 장치도 안 해놨더라고요. 절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잠금 장치도 안 해놨을까요? 하긴 제가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남편 휴대폰을 뒤적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었겠죠. 그리고 통화 목록부터 문자를 뒤지는 순간 전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역시나는 역시나였어요. 문자로 어떤 여자와 서로 주고받은 내용들이 있더군요. 그 내용은 너무 쌍스러워 제 입에 담기조차 싫은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차례로 문자 내용을 캡처하기 시작했고 그 증거들을 제 휴대폰으로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송하는 내내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저 몰래 샀던 그 외제차도 그 상간녀한테 선물로 사준 거였습니다. 딸한텐 시집 갈 때 한 푼도 안 도와준 놈이 상간녀한테 외제차를 사줬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문자 속에는 상간녀 딸과 문자를 나눈 대화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 용돈 300만 원만 보내주시면 안 돼요? 사고 싶은 가방이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요. 제발 부탁드려요. 그래, 소정아. 우리 예쁜 소정이가 원하는데 내가 뭔들 못해주겠니? 계좌 보내라. 바로 입금하마. 역시 나이스샷. 우리 아저씨 최고. 아니, 이젠 아빠라고 해야 하나? 아빠, 땡큐베리 감사요. 아빠 저 시집갈 때 혼수도 해주실 거죠? 혼주석에도 아빠가 앉으면 좋겠다. 그럼 당연히 내가 앉아야지. 내가 배가 곤란하니 있더라도 혼수는 최고급으로 해줄 테니까 우리 소정이 아무 걱정하지 말어. 내가 우리 소정이 든든한 매니저가 되어줄 테니. 네, 전 그럼 아빠만 믿고 시집갑니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정말 속이 뒤집어졌어요. 남편의 휴대폰 속 내용을 종합해보니 남편은 골프 모임에서 만난 자기보다 한참 아래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그 여잔 우리 성희보다 어린 딸이 있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 딸이란 여자애는 남편에게 처음엔 아저씨 하면서 온갖 아양을 부리면서 하나 둘씩 필요한 걸 요구하더니 급기야 아빠라고 하면서 결혼을 해야 하니 결혼 비용까지 달라고 하더라고요. 두 모녀가 아주 남편을 돈줄로 아는지 살살 꼬드겨가며 이것저것 요구하는데 멍청한 남편은 그것도 모른 채 그저 퍼주기만 하고 있더군요. 저는 밀려오는 배신감도 배신감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남편은 그래도 이 정도로 저질은 아니었는데 남편이 노망이 난 것인지 아니면 제가 평생 속으면서 살아왔던 건지 너무나 혼란스럽더군요. 정말 저는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리고 살이 떨린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가 남편 사생활을 의뢰했던 흥신소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절 보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모님, 먼저 숨을 크게 쉬세요.
혹시 쓰러지실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신소 직원은 말도 꺼내기 전에 겁부터 주더군요. 저희가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충격받고 쓰러지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미리 각오를 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여긴 처음 보는 집인데 어딘가요? 여기가 남편이 만나고 있는 상가녀 집이에요. 예? 근데 남편이라는 놈 악질 중에 악질이더라고요. 그 집 사모님 남편이 얻어줬더라고요. 그것도 상가녀 명의로 말입니다. 그 집에서 상가녀랑 상가녀 딸이랑 두 집 살림하고 있었더라고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상가녀 앞으로 가게도 차려주고 아주 꼴값들을 제대로 떨고 있더군요. 저희가 이 모든 증거 자료들, 집 주소, 가게 주소 전부 드릴 테니까 이혼하실 때 유용하게 쓰세요.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알고 보니 남편은 시댁에서 받은 유산으로 상가녀 명의로 그 썩어 빠진 돈들을 쓰고 지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혼을 미룰 이유도 더 두고 볼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곱게 이혼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죠. 자기 자식 마음의 못을 받고 피눈물을 흘리게 한 남편에게 내 딸이 흘린 눈물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고야 말 거라고 다짐했죠. 저는 그 길로 제가 모은 모든 증거들을 들고 남편 면상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개만도 못한 놈아. 지 딸 결혼할 때 10원짜리 한 장 안 보태준 놈이 뭐? 상가녀 딸한테 최고급 혼수를 해준다고? 그리고 시댁에서 유산 받아서 상가녀한테 집을 해줘? 가게를 차려줘?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이놈아? 뭐야? 이놈의 여편네가 지금 내 뒷조사를 한 거야? 아주 무서운 여잘세. 그래, 바람 폈다 폈어. 나도 이제 남은 인생 즐기고 싶어서 그랬다. 불만 있어? 뻔뻔하게 나오는 남편을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오호, 그 나의 인생을 즐기고 싶었어? 그래, 그 인생 지금이라도 즐겨. 내가 네 인생 아주 저 세상으로 보내버릴 테니까. 그래라, 내가 뭐 눈 하나 깜빡할 줄 아냐? 그리고 내가 왜 성희한테 10원 하나 안 보태준 줄 알아? 걔가 어려서부터 날 안 따르고 너만 따랐잖아. 날 내비로 생각은 한 적도 없었을걸? 날 보면 인사를 하는 채 만체하고 살갑게 대한 적은 있느냐 말이야. 근데 우리 소정인 아빠 아빠 하면서 애교도 부리고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네가 성희한테 애비로서 처신을 잘했으면 우리 딸이 그렇게 행동했겠냐? 그리고 뭐 우리 소정이? 지금 상가녀 딸인 그년한테 우리 소정이라고 그랬냐? 그랬다 왜? 당연히 내 돈 쓰는데 이쁜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소정이한테 마음이 더 가는데 어쩌겠어.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이혼하고 넌 네 딸하고 거지같이 살아. 난 새 살림 차려서 낭만을 즐기면서 살 거니까. 그 대신 이 집은 너 줄 거니까 이거 먹고 떨어져. 알았냐? 제가 무슨 동네 강아지도 아니고 선심 쓰는 척 떨어지라고 하더군요. 정말 분리수거도 안 되는 인간이었습니다. 전 이 현실이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시련을 주는 건지 며칠을 밥도 먹지 못하고 쓰러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집간 딸이 절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진짜 바람핀 거 맞아? 확실한 거지? 저는 딸한테 볼 면목이 없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그냥 잊어. 처자식 버리고 바람핀 사람 때문에 엄마가 왜 힘들어하는 건데 오늘부로 난 아빠 죽은 사람으로 생각할 거야. 나 시집 갈 때 10원 한 장 안 보태준 사람이 상가녀 딸한테 뭘 해준다고? 기가 차 죽겠어 정말. 성희야, 미안하구나. 이 엄마가 못나서 미안해. 엄마가 뭐가 못나? 가정 파탄낸 아빠가 잘못한 거지. 난 최소한 엄마를 생각해서 서운한 척 안 하려고 노력했어. 또 아빠한테도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어차피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이 아니니까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근데 이게 뭐야? 우리 둘 다 지금 아빠라는 사람한테 뒤통수 맞은 거잖아.
딸은 울분을 토하면서 제게 말을 했습니다. 평소에 남편에게 경제권이 있었던 터라 제가 돈 관리 안 한 게 뼈저리게 후회가 되는 상황이었죠. 엄마, 절대 아빠 용서하지 마. 돈을 떠나서 엄마가 그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엄마 이젠 지켜줄게.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절대로 이상한 생각하지 마. 알았지, 엄마? 딸은 혹시라도 제가 안 좋은 생각을 할까봐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딸의 눈물을 보니 전 이대로 주저앉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복수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그 인간하고 법적으로 헤어지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즉시 이혼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혼 사례들을 읽어보니 세상엔 참 나쁜 사람들이 많고 기구한 사연으로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전 좀 비싸더라도 이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너무 억울해서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 같아선 이 대한민국에서 완전 박멸해버리고 싶은 심정인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예,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지금은 남편이 바람핀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어요.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셔서 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재산 분할도 남편이 숨겨놓은 돈도 찾아내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저 억울한 것 좀 풀어주게 꼭 좀 저 도와주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하면 차갑고 냉철할 것만 같았는데 제가 울면서 상담을 하니 친절하고 제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은근슬쩍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방법은 좀 위험한 방법이긴 한데 상간녀한테 복수하고 싶으시죠? 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어떻게든 벌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절대 폭행은 하지 마시고 그 상간녀가 운영하는 카페 있죠? 거기 가서 참교육이라도 하세요. 단 절대 폭행은 안 됩니다. 오히려 역고소 당할 수 있어요. 그냥 이미지만 실추시키고 오세요. 뭐 맘카페 같은 데 올리셔도 되고요. 아셨죠? 그렇게 전 변호사님이 알려준 대로 그 상간녀가 운영하는 카페를 향했습니다. 상간녀한테 눈이 마주쳤더니 변호사가 최대한 자제하라는 말이 잊혀지더군요. 그냥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야, 네가 내 남편 뺏어간 불려우 그년이냐? 뭐야, 누구세요? 아, 나한테 남편 뺏긴 불쌍한 여자구나. 그래, 내가 이 노망난 미친 인간 마누라다. 그런 넌 이 노망난 노친의 상간녀 되는 미친 여자 맞지? 그냥 조용히 바람이나 필 것이지. 어디 감히 추잡스럽게 딸까지 이용해서 가정 있는 한 가정을 파탄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남편 뺏긴 게 자랑이냐? 얼마나 간술 못했으면 처자식 버리고 바람을 폈겠어? 참 한심하다 한심해. 뭐야? 저는 상간녀의 뻔뻔한 말에 그 여자 머리채를 잡고 말았습니다. 아야, 이거 안 나? 아줌마, 이거 폭행죄인 거 몰라? 나 아줌마 고소할 거야. 누구 일일이 신고 좀 해줘요. 아줌마 이러다가 콩밥 먹을 수 있어. 저는 그 여자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었어요. 거기에 문을 열고 누가 찾아온 줄 아시나요? 바로 남편 놈이 찾아와 그 여자 보디가드처럼 지켜주는 게 아니겠어요? 이 여편 내가 돌았나? 그만 안 해? 아주 무식해도 저렇게 무식할 수가 없네. 감히 누구한테 손찌검이야? 드디어 주인공 나셨네. 그래, 니들끼리 쿵짝 잘들 해봐라. 니들 인생만 더 비참해질 거니까. 상간녀 너 오늘이 끝이 아니야. 나 내일 또 올 거니까 긴장하고 있어. 알았지? 그렇게 저는 그날부터 오이를 연속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전 치고 빠지는 기술로 그들에게 숨을 조이기 시작했어요. 상간녀야, 나 또 왔어. 오늘은 기분이 어때? 무슨 죄책감이라도 드니? 아, 제발 좀 그만 좀 오라고요.
사람 진짜 돌아버리게 하네. 아줌마 때문에 지금 장사가 안 되잖아. 왜 이렇게 사람을 피를 말려요? 며칠을 제가 그렇게 하니 결국 그 여자는 경찰을 부르더군요. 결국 전 업무 방해죄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전 그대로 물러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방법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 가게 앞에서 커다란 종이에 사연을 적어 넣어 시위를 했어요. 이름을 온전히 쓰게 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다고 하니 초성 처리를 했지만 누가 봐도 그 가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으니 누구한테 경고하는진 3살 먹은 어린애도 다 알 수 있었죠. 아줌마, 제발 그만 좀 해요. 숨 막혀 죽겠어요. 진짜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위자료 주면 되잖아, 주면. 간통죄 폐지된 거 몰라요? 제발 이렇게 부탁할게요. 그만 좀 찾아오시라고요. 싫은데 나 지금 시위하느라 내 족발집도 문 닫고 있거든. 내가 네 년이 어떤 년인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 테니까 난 멈추지 않을 거니까 쫄리면 그만두던가. 아줌마. 결국 그 여자는 맘카페의 이 현장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카페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부동산에 금매로 가게를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속이 뻥 뚫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 끝내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아빠 하면서 장난질하는 상간녀 딸도 응징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흥신소 직원이 알려준 상간녀 딸의 직장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야, 네가 소정이냐? 아주 그 애미의 그 딸 아니랄까 봐. 생긴 것도 아주 기생년처럼 똑같이 생겼구나. 누구신데요? 누구신데 다짜고짜 절 협박하시는 거죠? 나 이 사람 마누라 되는 사람이야. 저는 남편 사진을 보여주며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아, 그 아줌마구나. 근데 이렇게 회사까지 찾아오면 어떡해요?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고 싶어요? 니까짓 게 명예가 어디니? 네 엄마한테 얘기 들었지? 내가 어떤 여잔지. 내 별명이 찐득이야. 한 번 물면 안 놔주거든. 오늘부터 고생 좀 할 거야. 아줌마. 네가 한 짓을 모른다 이거지? 그래, 내가 이제부터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낱낱이 이야기해 주마. 유부남인 걸 뻔히 알면서 아빠라고 하지 않았니? 그 아빠라는 사람한테 돈도 뜯어내 선물도 뜯어낸 건 잘한 행동이냐? 아줌마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그건 우리 엄마가 유부남을 만나서 그런 거지. 뭐 내가 만났어요? 그리고 곧 그 아저씨 이혼한다고 했거든요. 난 어차피 아빠 될 사람인데 미리 당겨서 아빠 덕 좀 본 것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알고도 계속 그랬다는 게 나쁜 거지. 그렇게 파렴치한 행동을 해놓고 넌 행복할 것 같냐? 뭐라고요? 그렇게 전 상간녀한테 했던 것처럼 메일을 그 딸네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제게 꼬리를 내리더군요. 4일째 되는 날 제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아줌마, 잘못했어요. 다신 아빠라고 안 부를게요. 저 여기 힘들게 들어간 회사란 말이에요. 저 여기서 잘리면 갈 데도 없어요. 이렇게 부탁할게요.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할게요. 그래, 정말이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거야? 그럼 딱 1달 줄게. 니네 엄마랑 내 남편이랑 헤어지게 만들어. 알았어? 네, 알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 지킬게요. 그렇게 저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1달 동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1달 동안이라는 시간을 준 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1달 안에는 남편 놈과 완전히 이혼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아직 이혼을 확정짓지 않는 상태에서 상간녀하고 헤어진다면 거머리같이 다시 찾아와 이혼 안 한다고 버럭버럭 우길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1달이라는 시간을 줬던 겁니다. 제 계획은 저와 상간녀한테 처참하게 버림받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 저는 이혼을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고 남편에게도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상간녀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줌마,
엄마가 아저씨랑 헤어진대요. 아줌마 무서워서 더 이상 못 만나겠다고 통보했어요. 그러니까 저 약속 지켰어요. 더 이상은 찾아오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남편은 그렇게 상간녀한테도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냥 버림받은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상간녀에게 집도 해주고 가게를 차려줬던 남편은 크나큰 실수를 하고 만 거였습니다. 그건 바로 모든 명의를 남편 이름이 아닌 상간녀 이름으로 했다는 거였죠. 결국 상간녀에게서 남편이 사준 전셋집이며 가게에 들어간 돈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쫓겨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처량해도 그렇게 처량할 수가 없었어요. 상간녀는 그 뒤로 전셋집을 내놓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처자식 버리고 시댁에서까지 준 모든 재산을 상간녀에게 투자한 남편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석 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예상대로 남편 놈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군요. 아주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제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갈 데가 없어서 그래. 나 한 번만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용선 바라지도 않을게. 그저 잘 곳만 좀 마련해줘. 나도 꽃뱀 모니한테 당한 거라고. 그래도 당신하고 수십 년을 살았잖아. 미운 정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제발 용서해줘. 미운 정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넌 정말 구제불능 쓰레기구나. 누가 보면 내가 먼저 널 버린 줄 알겠어. 네가 한 짓을 생각해라 인간아. 아직 금수의 탈이 덜 벗겨졌네. 전화하지 마. 나 경고했어. 평생 그렇게 벌받고 살아. 이후 남편은 제게 끊임없이 연락을 하다가 제가 연락을 받지 않고 차단하자 시집간 제 딸에게도 지속적으로 문자와 전화로 자신을 도와달라고 애원했다고 하더군요. 사랑하는 딸, 너 아빠가 죽으면 슬퍼 안 할 자신이 있어? 그래도 내가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인데 이렇게 나 몰라라 할 거냐? 평생 불효녀로 살 수 있겠어? 나 죽으면 죄책감 갖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냐고? 네 자식한테 뭐라고 할래? 부모를 버렸다고 할 거야? 참, 누가 누굴 버려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가정을 먼저 버리고 딸 가슴에 대못 박은 사람이 누군데? 상간이한테 눈이 뒤집혀서 간이고 쓸개고 빼주고 정작 진짜 딸 결혼할 땐 한 푼도 주지 않더니 이제 와서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본인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리고 뭔가 착각하고 있나 본데요. 제대로 짚고 넘어갈게요. 저 그쪽 죽든 말든 신경 안 써요. 혼자 착각 속에 살지 마시고 장례식장도 안 갈 거니까 고독사로 죽든 병으로 죽든 알아서 하세요. 웃겨 죽겠네 정말. 딸은 그렇게 아주 차갑고도 냉정하게 남편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깊이 박힌 딸도 남편에게 고운 말이 나갈 리 없었겠죠. 그렇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게로 찾아와 결국 저는 경찰에 스토커로 남편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서에 연행되어 간 남편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고 그 뒤로는 완전히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편은 폐인이 되어 지금 처참하게 쪽방촌에서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저희 수십 년의 결혼 생활은 막을 내렸습니다. 정말 속이 후련합니다. 말년에 이혼녀 꼬리표를 달게 됐지만 저를 사랑해주는 딸과 사이가 있어 전혀 외롭지 않답니다. 오히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인생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면서 그동안 고생했던 제 자신에게 투자하려고 합니다. 인생은 두 번 오지 않고 한 번뿐이니까요. 제가 사연을 보낸 이유는 인과응보가 무엇인지 몸소 깨달아서예요. 자신이 저지른 행동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들께도 절대로 참고만 살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있더라도 지혜롭게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나쁜 놈은 언젠간 꼭 벌을 받는 세상이니까요. 여러분 중 혹시라도 저처럼 마음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세상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반드시 그 결과가 따른다는 인과응보라는 말을 믿으시고 항상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